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김보건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첫 소식은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녹취 파일입니다.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되면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못할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보시겠습니다. 자,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 씨와 정영학 회계사가 2021년에 통화한 녹음 파일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성문 씨는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김만배 씨의 측근입니다. 통화는 대장동 의혹이 처음 언론에 보도됐던 그리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직전에 이루어졌는데 이때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 수사를 못해요 라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조직, 검찰 조직은 날아간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명박 김대중 대통령 때도 못했다. 그리고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안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안 되면은 그 역시 수사를 못한다. 왜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위원님.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직전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대장동 사업이 정당한 사업이었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게 2021년 9월이면요. 잘 아시다시피 2021년 8월 말 그때 대장동과 관련한 기자 수첩 형태의 기사가 그 경기도 지방지에 처음으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9월이면 나온 지 며칠 안 됐을 때고 그때 이제 이낙연 캠프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대장동 일당들도 그때 걱정이 됐을 거예요. 자, 만약 이게 수사를 해서 정말 문재인 정부 때 시절 아닙니까? 수사를 해서 이재명 그 후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걱정을 했을 텐데 그때 이성문 씨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화천대유 대표를 지낼 때거든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임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 대장동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기저기에 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는 이성문 씨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실제 예. 9월 말쯤에 대장동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유동규 씨에 대해서 집중했고요. 문재인 정부 검찰이. 그리고 정진성 씨는 12월에 가서 단 한 번 조사했고 이재명 후보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걸 봐도 이성문 씨가 전체적인 검찰의 흐름 저걸 이성문 씨 혼자 파악했겠습니까? 아마 그 대장동 일당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예. 문재인 정부 검찰은 유동규 씨가 민간업자들과 결탁해서 배임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축소 수사했다는 좀 의혹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21년에 한참 민주당 내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일 때 저 사건이 터져 나왔고 당연히 집권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연루에 대한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검찰은 축소 수사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재명 당시 시장까지는 가지 않고 그 밑에 있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모든 걸 다 한 주범으로 거기서 아마 입막음을 끝낸 것으로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축소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예. 지금 나왔던 것처럼 지금 그 당시에 똑같이 2021년 10월 달에 이야기했다고 하는 이 정영학과 이성문 대표와의 이 통화 내역이 정말 정확히 지금 사후적으로 보면 맞아떨어진 거죠. 당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선에 승리했다고 한다면 수사를 못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집권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까지 수사의 칼날이 가지 못했고 유동규에서 멈췄고 그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버리면 그럼 당연히 못했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MB 때 BBK 사건이나 DJ 때 30억 비자금 사건 같은 경우 수사를 못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본다면 정말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해서 검찰의 새로운 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진술이 드러나서 지금에 와서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과 김용까지 구속 기소된까지 왔죠. 그러니까 이 다음 마지막 키는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면 지금 2020년 당시 이 통화 녹취 내용을 보면 당시에 대장동 일당조차도 이재명 대표까지 연루 가능성을 충분히 사전에 알고서 그러나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의 아마 정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권중 비대위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단계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은 축소 수사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어떤 수사들에 대한 근거들이 명확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을 구속할 때만 해도 사실 대선 경선 자금을 받았다라고 처음에 시작했지만 그와 관련된 뉴스는 진행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되려 다시 공소의 내용을 좀 변경해서 배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배임이라고 하는 게 매우 논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대법원에서는 5,500억 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한 게 맞다라고 일단 판결한 부분인데 그것이 매우 부족했다라고 일단 검찰은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뭐 이렇다 할 판결,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의해서 정말로 배임이 맞다고 하면 과거의 문재인 정부 수사가 뭔가 축소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변호사님 좀 근데 방금 말씀하실 게 말씀에 있으면. 대해서 예. 대법원 판결 일단 지금 민주당 쪽 패널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그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이거 5,500억 환수한 거에 대한 판결이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때는 공직선거법 위반 쟁점으로 다루었던 것이고 대장동 일당이나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삭제 조항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드러났던 증거들만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굉장히 다르고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는 그 내용이 바뀝니다. 근데 제가 영장 청구서를 확인해 봤더니 그것이 그 대장동 일당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거를 초과이익 환수나 이런 것을 삭제해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환수가 아님에도 그 조치를 취해주면서 용적률을 굉장히 올려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수익이라는 건 환수된 게 아니고 범죄 수익으로 다시 빠져나가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 자체는 이재명 대표를 빼고 나면은 이 대장동 사건 자체가 구도가 맞지 않는다.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말고에 대해서 수사가 좌우된다는 얘기를 사건 당사자들이 했다는 것은 사실상 범죄에 대한 자백 성격의 진술을 서로 했다는 것이 확인되거든요. 예. 그리고 수사팀이 날아간다라는 거는 우리 경험으로도 봤지 않습니까?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관련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남부의 합수단이 날아갔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한 신빙성이 있는 통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은요,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자기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장동은 백부작 드라마다, 대하 드라마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이 성남시장일 때 대장동 개발 이익 배당금을 시민 배당으로 결정했을 때의 비화도 밝혔습니다. 과거 이재명 지사의 국정감사 때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은 캐릭터가 뭐냐면 보수 진보가 아니에요. 굳이 따지면 보수예요. 대표에 굉장히 유능합니다. 어차피 권력만 생기면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이미 시장이면서 학습이 다 됩니다. 이제 대장동 수익 중에서 이제 1,800원 내가 현금으로 가져오게 됐다. 딱 보고 하니까 이재명이 거기서 정리사고 있다가 이거 그냥 돈 나눠줍시다. 시민들 합시다. 1,800억을 환수해서 제가 그거를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배당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중에 1,000억으로 10만 원씩 이번에 재난지원금 성남 시민은 더 받았습니다. 자, 사실 이 정책을 두고요, 포퓰리즘 비판이 일었었습니다. 성남시장 당시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포퓰리즘을 추종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포퓰리스트 맞다. 수익 1,800억을 시민에게 현금 배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배당은 우파, 이른바 보수의 논리 아니냐? 이러니까 민주당 자체가 중도 보수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재명 시장은 보수냐 진보냐? 그러니까 실제로 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의원님,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발언과 이재명 대표 인터뷰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그 맥락은 비슷한 것 예, 같습니다.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현금 배당받은 1,800을 시민 배당으로 나눠주겠다. 이 정책을 둘러싸고 포퓰리즘 논란이 굉장히 강했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했던 정책들을 보면 청년 배당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가 돼서는 이제 기본소득을 주장을 했고 이게 좀 약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이게 좌파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을 했고 오히려 반대로 진보 진영에서는 이게 제도에 의해서 복지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금으로 직접 나눠주는 거는 오히려 우파적 발상이다 이런 상반된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대중들에게 좀 두각을
나타내고 눈에 띄게 된 그런 계기가 이런 정책을 통해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예. 유동규 씨가 당시에 이제 본인이 목격했거나 혹은 그 성남시장 주변에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방송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유동규 씨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연일 이런저런 진술을 하고 있는데 아마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 수사에서 하지 않은 새로운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이미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한 내용들은 검찰 수사에서 유동규 씨가 진술을 변경하면서 대부분 했던 내용의 반복이기 때문에 이게 수사나 재판에 큰 영향을 줄 내용들은 아니고 예. 다만 이제 뭐 흥미의 소재로 이렇게 회자될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유 전 본부장은요, 2020년 지방선거 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그리고 김용과 도원 결의를 맺게 된 그 배경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은 아끼는 참모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들어보시죠. 내가 이제 이재명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새누리당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그럼 그쪽하고 대화도 하라고. 그럼 걔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는 이거 멋있네? 내가 이제 그때 김용한테 총무님 저 절에 나오니까 못 가겠네? 이번에 우리 그냥 한번 이재명 밀어볼까? 그랬더니 자기도 그랬으면 좋겠다. 정진상 나 김용 딱 만나서 우리 의형 잡시다. 그리고 한 분의 직원을 모십시다. 그리고 이제 그 뜻은 이제 이재명한테도 전달이 됐고. 경기도청에 좌진상 우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그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네, 자,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 씨는 내 측근이 아니기 때문에 뭘 모른다, 아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유동규 씨의 저 유튜브 보면은 꽤 자세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상당 부분 기억에 의존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억이 굉장히 생생해요. 생생하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본인이 경험한 얘기가 많은 거예요. 예.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의심도 해볼 수 있어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어차피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척을 진 사이니까 뭔가 이재명 대표를 좀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좀 꾸며내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꾸며내는 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한두 번, 뭐 유튜브 방송 1, 2회 정도는 꾸며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2009년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최근까지를 지금 이 시계열별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상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저게 경험하지 않은 일을 저렇게 꾸며내는 거는 쉽지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뭐 지금 유튜브 방송 몇 번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100회 이상을 한다고 하니까 들어보면 더욱더 그 신뢰도 문제 같은 것을 우리가 판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뭐 상세한 이유는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유동규 본부장의 신뢰성, 발언의 진술의 신뢰성이 핵심인데 권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일단 지금 본인께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유동규 본부장이 전에 어떻게 일했고 정진상이랑 뭐 김용 씨랑 어떻게 일했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돈을 언제 어떻게 주었고 혹은 반대로 어떤 지시를 어떻게 받았는가가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없는 상태이고 그 전에 어떤 뭐 일 좀 같이 했었어. 그때 이런 것까지 내가 나눴던 사이야. 정도 이상의 내용이 아니라서 다 변죽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관련 의혹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은 총 지금까지 한 800만 달러인데 물론 더 있다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만 800만 달러 중에서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하려던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내준 거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 사업에 정말로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군대까지 동원하려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쌍방울 관계자, 핵심 관계자가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김성애 실장이 이 사업에 군대를 동원하기로 해서 다 집결을 시켜놨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내 목이 날아갈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쌍방울 관계자는 세게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검찰은 그 북한의 군대를 황해도 돌격대
이렇게 좀 보고 있다고 하고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압박을 받고 있던 쌍방울이 대신 돈을 냈다는 게 이 쌍방울 핵심 관계자의 진술이라고 합니다. 자, 당시 사업 계획을 밝히던 이 전 부지사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기도와 북측은 농림복합사업, 축산업, 양묘사업, 나무심기 사업 등을 서로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위한 필요한 기구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당면하여 경기도는 황해도 지역이 한 개 농장을 농림복합형 스마트팜 시범농장으로 지정, 개선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위원님, 지금 검찰은 황해도 돌격대다 이렇게까지 파악을 했던 걸 보면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이 진술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저게 2018년 10월이거든요. 10월에 저 지금 얘기하는 황해도 이 농장을 가요. 방문을 합니다. 예. 방문을 해서 거기 가서 이제 농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낙후됐다고 판단을 하고 자 이거를 스마트팜으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주겠다. 경기도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10월입니다. 2018년. 그런데 그리고 와서 경기도에 와서 남북 그 협력기금이 있잖아요. 그 경기도에 있거든요. 그걸 이제 쓰려고 시의회에다가 도의회에다가 요청을 하니까 도의회가 그걸 통과시켜 주지 않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하고의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거죠. 지금 요게 그 장면을 저는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못 지키니까 이제 제대로 그 추진을 못 하고 있으니까 북한으로부터 이런저런 연락이 와도 이화영 부지사가 그걸 받지 못하던 상황이 아니었나. 지금 쌍방울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은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러면 우리가 이거 못하게 생겼으니까 쌍방울이 대신 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예. 저는 뭐 굉장히 그 신뢰성이 높은 김성태 전 회장과 쌍방울 그룹 관계자의 진술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애 전 실장의 저 버럭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제 있었던 이 검찰 조사에서요. 김성태 전 회장과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질이 또 있었다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워딩이 그때 나왔던 구체적인 워딩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최악을 만들지 말라.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2차 대질 신문에서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지 왜 최악의 상황을 만들려고 하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계속해서 부인을 하니까 오히려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설득했다는 겁니다. 자, 권 의원님, 이 다른 사건들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대북 송금 사건에서만큼은 뭐 대기업도 아닌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뭐 대북 사업을 했다 보기에는 좀 뭐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그 방금 최병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도가 원래 하려고 하는 사업이었고 그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우니까 경기도가 쌍방울에 사실상 요청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냐라고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쌍방울 입장에서 경기도의 요청이 없었다 손 치더라도 어떤 기회가 되어서 북한에 되게 호의적인 어떤 혜택을 주고 그것이 나중에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본인 기업에 이익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자체적으로 추진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어느 뭐 경기도 요청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실장님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대북 사업의 그동안에 이제 그 통상적인 관례나 채널을 접촉하는 걸 보면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그 이화영 평화부지사나 당시 경기도라고 하는 든든한 공식 기관의 뒷배경 없이 북한과 접촉하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채널을 개설해서 그들과 만나서 서로 진정성을 갖고 대북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고 소개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진도 많이 나왔고 진술도 나왔고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임명된 이화영 씨를 통해서 쌍방울이 소개받은 것들이 이제 정황상 또 증거상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전에 이화영 부지사는
평화비서 되기 전에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받고 수억의 뇌물 받고 거기서 사회이사 계속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쌍방울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였고 예. 필리핀 가서 만나고 선양 가서 만나고 중국 가서 만나면서 연결해줬고 그 과정에서 친해진 다음에 경기도는 아까 최변무 의원 말씀대로 경기도의 자치 예산 가지고 스마트팜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당시에 유엔 대북 제재에 막히고 경기도 의회에서 막히고 이러면서 이게 지불이 늦어지니까 북쪽 사람들은 그 지불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못 참아하거든요. 굉장히 화를 냈을 겁니다. 그 화를 낸 것에 대해서 그러면 쌍방울이 먼저 내달라고 했을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고 그로 인해서 김성태 회장 측에서는 돈을 불법적으로 조속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밀반출해가지고 북에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당신은 현금을 북에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밀반출 조성과 재무제표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다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대목에서 왜 쌍방울이 대납했던 것을 이화영 부지사가 입을 다물고 부인하고 있는지 이건 똑같이 김용 정진상이 유동규의 구체적인 자백과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연계성을 지금 침묵하면서 부인하고 있는 것과 좀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렇게 계속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전 부지사가 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과 연결됐다 이런 정황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쌍방울 계열사가요. 북한 광산 개발을 추진하면서 2019년 1월에 광산 개발업을 회사 정관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에 3월에 돌연 통일부의 A 전 차관을 사회이사로 역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추천한 인물이라는 증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 정황을 봐도 이러면 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개입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의원님. 정황은 뚜렷하죠. 예. 어쨌든 쌍방울이라는 기업과 이화영 전 부지사 간의 관계가 그 이전부터 형성이 돼 있었고 쌍방울의 사회이사를 하면서 급여도 받고 또 그 법인카드를 공직자가 된 이후에까지 써서 지금 뇌물죄로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쌍방울과 나는 관계가 없다.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이 있었지만 선양에서 같이 찍힌 사진, 필리핀에서 함께 행사를 할 때 김성태 회장하고 동석했던 사진 이런 것들이 증거로 다 남아 있는데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제 문제 핵심은 이화영 부지사가 그렇게 쌍방울과 관계를 통해서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다 보고받고 승인했느냐, 알고 있었느냐. 그게 알고 있었다면 지금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제 그 대목일 텐데 아마도 거기까지 수사가 번지는 것을 우려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 선에서 차단하겠다라고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인하기에는 너무 정황들이 뚜렷한 게 많아요. 지금 예. 그 나노스 사회이사 추천만 하더라도 본인은 모르고 어쨌든 사회이사를 갔는데 쌍방울 측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추천했다더라. 이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의 역할이나 혹은 경기도와 쌍방울과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부인하고 있는 거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 수많은 물증이 있어서 계속 그렇게 부인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검찰이 어제는 이 전 부지사가 수감된 구치소 또 그리고 자택까지 추가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 부지사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보니 그 증거를 찾기 위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변호사님, 앞으로 수사 상황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까지 부인할지 이제 분간도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약간 뭐 댐에 구멍 하나 뚫리면 다 무너지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다 모르쇠를 하시는 건데 예. 김성태 회장이랑은 굉장히 입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 검찰은 진술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다른 물증이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사를 더 이제 가열차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쌍방울은 다른 혐의들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성태 회장은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면서 지금 드러난 거에 대해서 이제 진실을 밝히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부인한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치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는 스스로 거기서 작성한 메모, 이제 구상이나 이런 걸 하고 서신을 교환하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지금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거는 굉장히 또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에서 혐의가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입증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면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사흘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일 겁니다. 이 대표도 그러다 보니까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 저희 방송이 끝난 직후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1시간 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표의 주장과 거기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평가까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이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되고 대문도 닫아야죠. 말씀이 점점 험해지시는 거 말고는 뭐 새로운 얘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늘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영장 내용들을 보면 이게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전을 위한 선전입니다. 자세히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전히 재탕 삼탕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과 왜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대표님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겁니다. 네, 바로 신문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대로요. 이재명 대표는 정권이 법치의 탈을 쓰고 사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그럼 판사 앞에서 얘기하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그 1시간 정도 이어진 회견에서요. 혼자 45분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약을 하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나는 죄가 없는데 정권과 검찰이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 체포동의안이 부결돼도 나는 대표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또 기소가 되더라도 공천권을 놓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 대표 말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가 영장을 발부하겠냐. 영장 청구서를 읽어보시면 그렇게 말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이제 이 사법 리스크 검찰 수사에 대한 일관된 입장이 바로 이 야당 탄압 정적제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심지어는 뭐 진보당의 조봉암, 그다음에 YS DJ까지 끌어들여서 같은 동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사 독재 시절, 그다음에 독재 정권 시절에 야당을 탄압해서 정적을 제거했던 과거 수십 년 전의 흑역사를 2023년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으로 등치시키는 걸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법치의 탈을 쓴 사냥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야당 대표이고 현직,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선 후보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법치주의를 스스로 지금 부인하고 있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법치의 탈을 쓴 사냥이 아니라 거꾸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 야당 대표라는 이야기를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렇게 떳떳하면은 판사 앞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한동훈 장관의 저 간단한 반박. 저는 저 논리적 반박에 대해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설득력 있게 그 되받을 수 있겠는가? 아니 그렇게 떳떳하고 그렇게 증거가 조작됐고 그리고 판사들이 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충분한 정도의 결백이 있다고 한다면 법원 실질 심사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면 기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왜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 과연 무슨 말로 반박할 수 있을지 저는 이재명 대표 저 뭐 60분이 넘었다는 무슨 기자회견이라고 합니다만 논리적으로는 과거와 달라진 게 없고 그리고 판사 앞에서 할 이야기를 왜 언론 앞에서 그리고 지지자들 앞에서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지금 답변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대표의 말이 계속 거칠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좀 이 대표가 다급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해 있고 예. 또 당내 여론 그리고 당 밖의 여론을 고려해서 일종의 이제 언론 앞에서 여론전을 이 대표가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내용상 특별히 새로운 거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영장 심사에 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 이게 이제 이 대표의 생각이고 지금 민주당의 방침으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아요.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사후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방탄 뒤에 숨었다라는 식의 비난과 그 정치적 부담이 계속 갈 거고 이 대표가 그냥 뭐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의 대선 후보였고 또 차기 대권을 노리는 그런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인이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앞으로 정치를 위해서 바람직하겠는가 이런 부담이 남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이번 한 번에 그친다면 그런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그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검찰이 혐의를 여러 개로 나누어 가지고 앞으로도 차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때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민주당은 번번이 이걸 부결시켜야 되는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당내에 고민이 깊어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 대표가 이렇게 여론전을 이어가니까 이 대표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도 입을 열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굉장히 넓어서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산처럼 흔들림 없이 법을 집행하길 바란다.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는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법조계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또 굉장히 원론적인 말이지만 묵직한 메시지가 있다. 검찰 수사를 정치적이다라고 공격하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 말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수 1부장 시절에 영장 청구했던 사건이 사실상 100% 발부됐다는 사례도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서를 다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게 왜 그랬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랑 한동훈 장관이 길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특권만 내려놓고 법원만 가시라 짧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극구 부인하면서 법원은 안 가려고 하시잖아요. 그게 영장 청구서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왜냐하면 배임죄는 법리가 어려운데 그 법리에 대한 부분도 다 채워져 있고 그 제3자 뇌물죄는 법리는 간단하지만 증거가 좀 수집하기가 어렵거든요. 증거도 굉장히 잘 수집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조작 수사고 알맹이가 없다라고 주장만 하실 거면은 실제로 그런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께서 원문 한번 공개해 볼 자신이 있으신지 원문 읽어보면 누구나 납득이 되고 아 법원 가면 해결될 문제겠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정도의 내용이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예, 권 의원님 반박하실 게 있으신가요? 사실 민주당에서 지금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겠다라고 이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은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 그러니까 혐의는 다투고 있고 증거의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구속 재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이제까지 수사에 응해왔습니다. 검찰에도 3번이나 출석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일단 이야기해온 것처럼 완전히 사법 체계를 부정한다기보다 구속된 채로 재판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검찰에게 반발하고 있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대표의 말과 행동은 다르다. 법적 처분과 다르게 관계없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국민이 많다. 불체포 특권의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이재명 대표는 정반대로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대선 패배 3개월 만에 국회의원 선거 나왔고요. 또 2달 만에 당대표가 됐죠. 그래서 방탄을 완성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민주당이 이제는 임시국회를 국경일인 3월 1일부터 열자고 한다. 이것이 정말 떳떳하고 억울한 사람의 처신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가 아니라 처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그 2월 임시국회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3월 임시국회를 또 이제 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3월 6일 정도부터 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말에 끝나니까 한 며칠 정도의 중간 공백이 있죠. 국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예. 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되면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 안 하고 혹시 그 체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을 가지고 바로 지금 떳떳하지 않은 태도 아니냐 이런 거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계속 당당하고 떳떳하고 조작이고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그 판단은요.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재명 대표는 반발하고 있고 이겁니다. 이 판단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어차피 국민이 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얘기했듯이 어제 간담회에서 정말 떳떳하면 법원에 가서 영장 기각 이렇게 되면 다시 와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서의 역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그 하고 있는 이런 수사의 동력 확 떨어질 거래요. 근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조선일보 사설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당당하지 못한 태도 아니냐. 방탄국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처신에 대해서요? 저런 비판이 나올 만하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이 끝난 지 3개월 만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당시부터 당 안팎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결국 당시의 처신이 앞으로 본인에게 닥쳐올 수사를 대비하는 좀 무리한 어떤 정치적 행보 아니었냐. 이런 그 논란이 당내에도 여전히 계속 있고, 그리고 이 불체포 특권에 관련해서도 지난 대선 때 공약일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인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입장이 달라지고, 물론 이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입장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인으로서 어쨌든 과연 명분이 있는 그런 처신이냐, 이런 비판이 나올 만하고요. 민주당이 곤혹스러운 대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 별 이견 없이 부결을 시킬 텐데,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불구속 기소됐을 때 민주당 당원에 따라서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주장이 당내 한편에 있고, 또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다른 혐의로 인해서 또다시 국회로 온다면 그때는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당 원로들로부터도 공경이 나오는 이유가 저런 어떤 처신의 일관성이나 정치인으로서 명분, 이런 것들이 너무 퇴색되고 있다, 이런 지적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말씀하신 비판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과거에 했던 말이 현재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현재 모습과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 법원에서 이 구속 영장이 기각되는 것이 훨씬 더 명분이 있는 일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검찰이 해왔던 어떤 행보를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체포동의안에 부결하긴 하나 앞으로 계속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기는 저는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당대표로서 많은 어떤 메시지들이 다 사법 리스크로 다 잠식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가 아마 민주당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장님 좀 짧게 보태실 예,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저런 이제 방탄의 논리가 이제 갈수록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게, 이 사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1절까지 연다는 이 이제 방탄국회, 이 어떤 면에서 기상천외한 발상이죠. 물론 1월 달하고 7월 빼고는 매달 상시국회를 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회를 여는 날짜는 여야가 합의하게 되는데요. 3.1절 여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정기국회 끝난 게 1월 8일이었습니다. 정기국회가 이제 예산 처리가 늦어져가 1월 8일에 끝났는데, 1월 8일 날 끝난 다음에도 1월 8일 끝나자마자 바로 정기국회를 1월 국회를 열었습니다. 1월 국회를 열지 않는 게 관례였는데 1월 국회 열면서 하루도 빈틈없이 1월 국회를 했고, 2월 달에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2월 국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기국회 끝나고 1월 달에 하루도 안 쉬고 이틀도 안 쉬고 바로 1월 8일부터 1월 국회를 열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3월 1일 3.1절까지도 국경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를 열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누가 봐도 방탄 국회를 열어서 회기 중으로 만들어 놔야 체포영장을 국회로 돌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으로 숨겠다는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1절이 국경절인데 저렇게 하면 야당 대표로서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패널분들 다 말씀해 주셨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이 방탄 행보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복잡한 심경이 읽히고 있습니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발버둥 칠수록 빠져드는 개미지옥 같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체포동의안 가결 목소리도 좀 있었을까요? 가결? 네. 가결 안 돼. 대표님 설명하셨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공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자원 가결은 안 될 거예요. 갑자기 나가시더니 일치 단결해서 부결시켜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이후에 잘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셔서 상당히 모호하게 의도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 이게 뭔 소리냐? 그건 뭐 요번에는 부결을 시키되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다. 결단이라는 게 혹시 대표직 사퇴를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대표 체제 하에서 방탄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이 발버둥 칠수 빠져드는 개미지옥 같은 이런 상황. 자,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대표직을 사퇴하라, 이런 요구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신문 보시죠. 조홍천 의원이요, 설의인 의원의 부결 주장은 이번에는 부결을 시키되 이 대표가 결단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다. 더 나아가서 이 대표한테 결단을 직접 요구하자는 그런 그룹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도요,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대표가 대선 패배 이후에 인천 계양 보궐선거에 나간 모양이 어쩐지 꾀죄죄해 보였다.
감동을 주려면 법원에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대표는 그럼에도 사퇴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도 있고 이제 공천권 관련해서도 좀 결단을 내려달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당이나 정치 세계에는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일한 생각만 한다면 그거는 정상적 사회가 아니죠.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죠. 오랑캐의 침입 자체를 막을 방법, 회피할 방법이 있느냐? 없죠. 저는 그게 정치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 대표는 사퇴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비명계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지금 현 상황에서 사퇴해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사실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서 내용을 보더라도 대법원의 이전 판결과 배치되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검찰총장은 하늘의 근무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검찰이 하는 행위를 봤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되게 부당하다, 편파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께 씌어진 혐의가 있고 이것은 법원 1심 판결에서 이제 어떤 해소되는 것이지 지금 검찰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한다고 해소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도 약간 어떤 검찰 공격하는 포인트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쨌건 지금 이제 체포동의안이 앞으로도 더 제기될 우려가 있고 그리고 대표께서 재판도 직접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헌 80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는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보고요. 어제 그 긴 기자회견에도 사퇴 의견을 묻는 답변에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2년 동안 재판 받았다. 재판 받았는데 오히려 경기도가 1등 했더라. 예. 그 이야기는 재판장 다니면서 계속 직무를 하겠다는 수행하겠다는 뜻이죠.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 사퇴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어제 확실하게 의지를 밝힌 거고요. 그렇지만 아까 서른 의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조응천 의원도 나왔고요. 비명계 입장에서는 지금은 첫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만나서 식사도 하고 만나서 읍소도 하고 친전도 보내고 여러 가지 강한 그립감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아까 서른 의원 말대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위기 이렇게 잡아져 있지만 이게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고 예. 또 기소가 될 거고요. 기소가 되면 사건이 한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장에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날 수도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내년 총선이 코앞에 있는 수도권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공천권을 아무리 당대표가 쥐고 있다 하더라도 공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선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 공천 받았는데 당선이 안 되는 상황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분명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서른 의원이 이재명 대표랑 오찬을 하면서 저런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아마도 이재명 대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만 비명계에서는 집단적으로 물밑에서 이번은 부결시키지만 분명히 결단을 내려라. 그리고 당대표와 사법리스크를 분리해라. 총선이 중요하다. 이런 식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에 대해서는 갈수록 민주당 내에서 그런 의견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신문에서 소개해드렸던 유인태 전 의원의 촌평 좀 길게 준비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동안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여러 번 공약도 했으면 실질 심사 받지 한번. 그럼 억울하면 굳이 꼭 그렇게 가결에 목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오히려 모르겠어요. 좀 이재명 대표가 이게 좀 정치를 앞으로 하려고 그러면 좀 감동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선에서 지고 인천에 보궐선거 나가고 한 모양들이 어쩐지 좀 꾀죄죄해 보이잖아요. 개항에 나간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좀 그런 모습을 한번 좀 보여줘야 정치적으로 더 국민들에게 좀 감동을 좀 울림을 좀 주는 정치를 했으면 하는 이제 바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 사흘 뒤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면 패널 분들도 다 전망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부결될 거다. 이번에는 부결될 거다.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리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이것도 주목되는 부분이죠.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한동훈 장관의 입도 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체포동의안의 법무부 장관 설명은 검사로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의 하나에 이제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서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검사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점잖은 권유를 드립니다. 다 나중에 다 그게 업보가 되는 것이다. 뭐 선의로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하고요. 다만 어차피 부결할 테니까 힘 빼지 말고 대충 하라라는 취지라면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고요. 공직자로서 임무를 다할 생각입니다. 자, 한 장관이 이번에도 노웅래 의원 때처럼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사실 좀 상세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배임에 대해서는 법리가 좀 어려운데 그 어려운 법리를 다 채웠어요. 수사 과정을 보니까. 어떤 사실관계가 있냐면은 공모지침서나 이런 걸 대장동 일당이랑 공무원이 같이 작성을 해요. 맞춤형으로 자기들이 뽑히게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사와 학생이 내가 시험 볼 문제를 같이 고른 셈이거든요. 이런 사실관계가 굉장히 많고 규정을 잠탈하고 평가를 먼저 땡겨가지고 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끔 하고 또 뇌물죄에 대해서는 이 인허가권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순간 둘이서 거의 장사치처럼 흥정을 해요. 기업과 인허가권자가 흥정을 하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게 내부 회의 자료가 있고 이메일이 있고 진술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사실 아무리 압축을 하려고 해도 사실 굉장히 생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의원께서 나중에 정치인 할 때는 업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좀 발언 자체가 부적절하고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치인이라는 나중에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 지금 힘 빼지 말라? 이거 사실 공무원에게 직무유기하라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할 리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상세한 설명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 의원님. 근데 그동안에 그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에 대한 사유 설명을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했는데 그분들은 직무를 유기했나요, 그러면은? 굉장히 건조하고 소략하게, 왜냐하면 자세한 내용은 다 문서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이미 국회의원들이 그걸 읽고서 어느 정도 판단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배포해드린 문건을 참고해 주십시오 라는 게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인데 지난번에 이례적으로 굉장히 상세한 설명을 하고 알려지지 않았던 증거도 공개하고 그 자체가 한동훈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기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번에도 부결될 거기 때문에 대충 하기보다는 부결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이재명 저격수로의 본인의 어떤 정치적 위상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한 상세한 설명을 할 걸로 보이는데 그게 오히려 저는 부적절한 모습이고 그게 역효과를 낳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 표결을 하고 참석해야 될 표결에 참여해야 될 국회의원에게 설명하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국민에게 설득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왜 법무부가 현직 야당 대표라는 이 정치적 저항을 무릅쓰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국민적 설명을 하는 자리라는 것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은 그 두 가지 같이 충실하기 위해서 충분히 체포영장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구속이 되는 것이 우리 검찰 입장에서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입장에서 정당한 논리를 설득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충분히 막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장관 얘기 나오니까 우리 패널분들 말씀이 더 많아지셨는데요. 계속해서 한 장관 얘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권익위가요. 한동훈 장관을 둘러싼 그 검찰 수사가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내릴지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나흘 전에 국회에서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이 문제 제기를 했고요. 곧바로 권익위에서 접수가 된 건데요.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현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 인터넷 매체 더 탐사의 주거 침입 관련해서 고발이 있었고 또 장관 자녀 스펙 의혹 관련해서 또 언론사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이 있어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해 충돌인 건 아니죠. 한동훈 장관은 이해관계자 주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해 충돌 소지가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동일하게 법무부와 검찰총장에게 이 사실을 확인을 하고 권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해 충돌 여부에 유권 해석을 할 것입니다. 자, 이해 충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이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 충돌이라는 건 이제 사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관여나 이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지금 한동훈 장관은 피해자로서 더 탐사 기자의 주거 침입죄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의 지위에서 이제 고소를 했고 또 자녀의 스펙 관련해 가지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는데 피해자 지위이긴 하지만 사건이 걸려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이해 충돌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이게 왜 문제되냐면은 전에 권익위에서 유권 해석을 할 때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 아내의 형사 사건이 그건 이제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관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 충돌이 있지 않느냐라고 할 때 이해 충돌이 있다고 했다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아들의 군무 이탈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니까 그때는 또 이해 충돌이 없다 그랬어요. 그 판단을 바꾼 데 대해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했지 않느냐라는 걸로 지금 형사 사건이 걸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권익위의 판단이 지금 바뀌어왔기 때문에 이번 판단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자신이 관련되어 있는 형사 사건에 어떤 식으로 근거로 삼기 위해서 또 이제 좀 이렇게 작업을 할지 않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럼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때 국민의힘이 취했던 입장대로라면 한동훈 장관도 이해 충돌이어야지 논리적으로 맞다. 권익위가 이해 충돌이 아니라고 이번에 똑같은 결론을 내도 그때처럼 나를 비난하고 또 감사하고 고발할 건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좀 한 번 더 말씀 여쭤보면 한동훈 장관과 비슷한가요? 어떻게 결론 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지위 그리고 피해자의 지위 요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사건이 걸려 있다는 전체적인 구도에서는 이제 비슷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해 충돌이라는 거는 그 우려에 있는 상황만으로 평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 때 판단과 이제 좀 일치하게 하는 게 원래 예전의 판단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 이 사건이 무슨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뭐 히든 카드 정도 되는 듯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거는 논리 일관에서 판단만 하면 한동훈 장관은 어차피 수사지휘나 이런 것도 안 한다 그랬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전현희 위원장이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가지고 이 사건의 내용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거 자체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오히려 더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그 이해 충돌이 어떤 선례하고 일관되기만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는 그 판단을 바꾸는 추미애 장관 쪽에 대해서 개입을 했는지 아닌지 쟁점이 다른 문제예요. 이걸 걸고 넘어져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 쪽을 비판하거나 혐의를 벗으려고 시도하는 거는 초점이 다른 얘기라서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법률적인 의미 뭐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조금 더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아들 수사에 관해서 이제 뭐 관여를 할 가능성 꽤 있죠. 왜 그러냐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하튼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때 서울 동부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는데 동부지검장, 뭐 차장검사 뭐 다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을 의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 충돌 가능성이 당연히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고. 자,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선 본인이 피해자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소해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죠. 이거는 경찰에서 합니다. 검찰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검찰에서 혹시 이 사건을 수사에 관여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자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한다. 법무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하지 않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건 자체가 많이 다른데 완전히 다른데 그걸 지금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같은 것처럼 자꾸 얘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지금 그 자체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요즘에 이 북한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자주 등장하면서 김정은의 후계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고 평양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 부쩍 북한 매체들이 백두혈통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열병대원들과 경축 대표들이 영광의 시각을 기다리고 있는 광장 주석단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이 존경하는 자제분을 모시고 귀빈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자, 정보당국이 파악한 김정은 일가의 가계도를 살펴보면요. 김주애는 둘째 딸로
둘째 딸로 추정이 됩니다. 그 위로 2010년생의 첫째 아들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막내는 성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위원님, 그 북한이 또 3대 이어서 4대 세습을 하게 된다면 후계자로 이 아들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첫째 아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뭐 체격이 왜소해서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후계자를 선정할 때도 김정은이 첫째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예. 셋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있으면 장남이 돼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북한의 후계자론에 대한 원칙을 따지면 첫 번째가 이제 인물 본위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장남이니까 한다, 꼭 아들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물이 훌륭하니까 한다는 게 이제 그들의 공식 본위입니다. 인물 본위로 하고 두 번째가 세대 교체를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912년생의 김일성이고 1942년생의 김정일이었습니다. 30년 차이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는 사람으로 후계자를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옆으로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일정 부부장이 물러나 있는 것, 밀려나 있다는 것들은 당연한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건 옆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말하는 공식 후계자론의 원칙은 인물 본위하고 세대 교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다면 김정은의 자녀들 중에서 나올 텐데 반드시 첫째 아들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당연히 북한이 굉장히 유교적인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딸보다는 아들이 선호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정보기관의 지금 분석으로는 첫째가 아들인 것은 보일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등장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정밀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눈에 띄는 게 김정은의 부인인 리설주가 재혼을 한 것 아니냐 재혼설도 같이 나왔습니다. 리설주는 성악가 출신으로 김정은과 결혼 후에 북한의 퍼스트레이디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형사가 걸어온 발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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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한 어머니 조국이 영원히 기억해준다네. 하늘의 소녀가 99명의 소녀가 여기서 모욕하고 물이 너무 맑아서 모욕하고 올라갔다는 전설을 듣고 있는데 오늘 두 분께서 오셔가지고 또 위대한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이번에 제가 오면서 좀 새로운 역할을 좀 썼죠. 아유, 평양 시민들 앞에서 예술을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자, 북한 최고 존엄인 김정은의 부인이 재혼이다. 뭐 이거는 알려진 얘기입니까? 위원님, 실장님이 이제 북한 전문가시니까요. 저게 지금 이제 최근에 일부 보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부 공식 어떤 분석이나 아니면 정보기관의 공식 분석은 저는 아닌 거라고 보고요. 김정은, 김일성 다 이제 부인을 그때 데리고 있었습니다만 한 번 결혼한 게 아니고 김일성 같은 경우 3번을 결혼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김정은 같은 경우 지금 이설주라고 하는 지금 이른바 퍼스트레이드를 처음 집권하자마자 전 대내적으로 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과는 달랐던 시기인데요. 정상국가를 표방하면서 자기의 최고 지도로서의 어떤 그 정상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퍼스트레이드를 항상 대동하고 다녔던 거거든요. 아까 그 정상회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 예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예. 그건 뭐냐면 그만큼 이설주라고 하는 퍼스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건데 과연 이설주가 그전에 공식 혼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지금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악가 출신이고 관현악단의 공식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연예인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풍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 당국이나 아니면 우리 정부에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천공 관련은 아니라고 하고요. 군사 기밀 유출 혐의라고 합니다. 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방첩사로부터 군 기밀 유출 수사를 받았다. 자, 부승찬 씨가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대변인을 마치고 책을 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일부 군사 기밀로 간주할 대목이 들어갔다 이런 겁니다. 자, 변호사님. 민간인 신분인데 방첩사에서의 수사가 가능한 겁니까? 가능합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데 그 법이 꼭 군인 신분이나 이런 걸로 한정해 놓지 않고 있고 그리고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군사기밀을 다루고 있거나 다루었던 사람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은 이제 국방부 대변인으로서 군사기밀을 다루었던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한미 국방장관의 회의 뒷얘기, 생생한 그 대화 내용 이런 것들 그리고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의 그런 뒷얘기들 이런 것들 굉장히 민감 정보들을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고
있고 공개될 수 없는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서 문제가 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예, 물론 뭐 그동안의 사정을 볼 때 천공 의혹을 제기한 것 때문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당연히 들 수 있겠습니다. 부승찬 씨 생각도 같은 것 같은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 언론에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책 내용에도 천공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영린을 건드린 이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부승찬 씨 얘기한 대로 아마 저렇게 출판을 하면서 특히 군 관련 내용 출판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이게 혹시라도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어떤 출판물에 대해서 법적 시비가 걸리지 않을까 검토를 했을 것 같아요. 출판사도 그런 걸 굉장히 신경을 쓰고 본인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이 접수할 수 있었던 정보들에 다 해당하기 때문에 군사 기밀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어쨌든 방첩사에서 압수수색까지 나갔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볼 일이고요. 그리고 천공 관련된 뭐 예민한 내용이 들어있고 이 정부에서 천공 관련된 내용은 일종의 이제 영린 비슷하게 작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관련된 폭로를 했던 김종대 전 의원이나 관련 언론인들도 좀 고발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죠. 예,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약 투약 혐의로 논란이었던 유아인 씨가요. 대마에 이어서 프로포폴도 양성 반응이 나온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세 번째 신문 보시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배우 유아인 대마에 이어 프로포폴 양성이다. 자, 국가수는 유아인 씨가 미국에서 입국하자마자 모발과 또 소변을 받아서 채취를 했는데 이 소변에서는 이미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프로포폴은 음성 반응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채모 감정에서 프로포폴 양성이 나온 겁니다. 자, 왜 그러냐 보니까 소변 검사와 달리 채모 감정에서 나온 거는 소변에 프로포폴이 3, 4일만 지나면 빠져나가지만 채모는 잔류 성분이 소량만 남아도 되기 때문에 밝힐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변호사님, 이 TV를 보면 마약 검출 대비해서 제모도 하고 그러던데 이번에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준비 없이 이제 입국하면서 바로 검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샘플이 채취가 됐던 것이거든요. 항상 마약류 검사에서는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소변 검사, 채모 검사.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런 것처럼 그 검사를 대비해서 이제 투약을 끊으면은 소변으로는 안 나오는데 이미 투약했던 거는 모발 성분에 흡수가 돼가지고 자라기 때문에 그 모발 자라는 센치에 따라 가지고 언제 투약했는지 시점까지도 특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마 양성 반응이 소변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외국에 체류할 때 최근까지도 대마를 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프로포폴은 이제 거기서 투약은 안 했지만 과거 투약 사례가 이미 객관적인 증거로도 투약 기록이 확인이 됐고 지금 이제 그 채모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 법원에서도 신빙성이 굉장히 높은 증거입니다. 이게 부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아마 이거는 굉장히 좀 피하기는 어려운 혐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열린 그 식약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유아인 씨가 언급이 됐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이 말이 또 화제였는데요. 저는 유아인이 아니라 엄홍식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본명이죠? 엄홍식 씨가요, 변호사님?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실 관리가 굉장히 엄격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약류에 대해서는 어느 병원에서 어떤 환자에게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수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샘플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인데 이거를 만약에 회피하기 위해가 예전에 이제 뭐 다른 배우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고서 대리 다시 처방받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혐의가 굉장히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의료적인 목적으로 투약한 걸로 치는데 그 이상이 될 경우에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도 두세 번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경보가 뜨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 축구팀이 선물했던 그 카타르 월드컵 16강 그 뜨거움을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축구팀을 이끌었던 그 벤투 감독이 떠나고 다음은 그 누가 그 자리를 채울 건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드디어 구체적인 그 하마평이 나왔습니다. 바로 독일 축구의 레전드 클린스만입니다. 중앙일보 보시겠습니다. 자, 선수 시절에 화려한 이력과 감독으로서 대표팀과 클럽팀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은 한국 대표팀 맡기에 손색이 없다. 다만 지휘봉을 내려놓은 지가 오래됐고 전술적으로는 이렇다 할 색깔을 내지 못한 부분은 좀 감점 요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독일 통인 이 차두리 전 선수가 연결고리를 했을 거다 이런 부분도 눈에 띕니다.
최 의원님, 네. 이 클린스만 저도 잘 압니다만 아니 저희 잘 같은 모르시는 사람은 이제 분들은 클린스만을 기억하죠. 선수 때의 예. 클린스만을 기억합니다. 감독으로서의 클린스만이 아, 예. 아니고. 근데 우리하고는 1994년에 그 미국에서 열린 월드컵 조별리그 때 한국에 패배를 안겼던 선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감독을 하고 독일 뭐 국가대표팀 감독까지 하고요. 근데 최근 2019년부터 한 3년간 공백이 있었어요. 거기에다 이제 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실은 독일 대표팀 감독을 하면서도 지금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예. 근데 미국에서 살면서 독일 현지에 가서 그 감독을 지휘하는 게 아니고 원격 감독 뭐 이런 걸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서 그냥 그 감독 생활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실성 뭐 이런 데서 문제가 그 지적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약점이 있는데 뭐 지금 하여튼 축구협회에서 그 이런저런 조건들을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협상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뭐 저는 그냥 문외한으로서 얘기하면 사실 선수로서 훌륭한 사람이 감독으로서 반드시 훌륭한 건 아니다. 이런 예. 것까지도 충분히 감안해서 협상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참고로 벤투 감독은 일산에 살았었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우리 국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지내는 모습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변호사님, 저 보니까 차두리 선수가 또 연결해줬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눈에 띄었습니다. 네, 차두리 선수가 우리나라에서도 선수 생활했지만은 또 독일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 또 어릴 때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사실 독일어가 독일인이랑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독일 축구 선수들하고도 굉장히 친하고 그래서 선수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에는 스텝으로 코치로도 활동하고 카타르 월드컵 때는 전략 전술 분석관으로서 그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랑도 같이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범근 감독이랑 클린스만 감독도 굉장히 친한 사이거든요. 그래서 교류가 있는 사이고 또 언어 소통도 원활하기 때문에 가교가 됐지 않았느냐.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된다면 차두리 선수도 이제 어떤 자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신통방통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엔 윤태현 앵커가 다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